자,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얘기인데 지금 여전히 이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상황을 요약하면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그런 거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이제 남은 피해자들도 정부의 해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런 돈은.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제 유튜브 쇼츠 영상도 만들어서 미래로 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내렸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모든 책임 내가 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조공용이냐 뭐 이런 이제 격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표 평론가? 너무 쫑째적인데. 네. 이거 너무 쉽게 달려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제가 이제 한겨레 모 기자님이 쓰신 모 책의 서평을 모 단체에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길씨예요? 길씨입니다. 길씨 길씨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네, 길씨분 있어요. 길씨분. 길모 기자님이 쓴. 길 선생님 오늘 한겨레 칼럼도 썼어요. 네네. 누구 물러나라고 썼어요. 내가 그 칼럼 보면은 그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줬거든요. 내가 여기서 공개할게요. 그것은 김태효입니다. 네. 그래서 용산 고위관계자 물러나라 이런 콜럼이죠. 그걸 이제 제가 서평하는 글을 써가지고 이제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쯤이었어요. 그 글을 대통령 당선은 확정이 되고 근데 내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윤석열 정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로 역행하는 듯한 정부의 모습이 그때도 이미 드러났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대중 오부치선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식이 진짜 막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냥. 네, 김대중은 왜 그게 가능했느냐. 사실 일본에서도 오부치 총리가 어느 정도 상응하는 반성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도 그때 냉전 해체 이후에 후달리는 상황에서 한국에 이제 손을 뻗은 거죠. 한국 입장에서도 IMF도 겪어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하고 손을 잡은 거고, 시기도 맞았지만은 지도자들을 보면 오부치는 이제 일본 자민당의 본류에 해당하는 지도자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했고 금방 정권 교체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 있는 반대 여론들을 좀 누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 지지가 있을 때 그때 그 타협이 쉬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김대중 정부 때 하는 것보다 김영삼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던 게 좀 더 수월했었죠. 근데 한일 관계에서는 국민의힘 정부가 굉장히 구조적인 취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일 위안부 합의도 아베하고 박근혜가 한 것인데 아베는 사실 일본의 극우를 어느 정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다수의 반대가 있었던 위안부 합의까지는 간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었다고 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가 이 합의를 했다고 했을 때 누구 딸이냐 부터 시작을 해서 저 사람이 이걸 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쪽이 정부 비지지층에 더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합의가 형해화되는 쪽으로 치달은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 할지라도 평소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거 잘못 손을 건드려가지고 역사에 또 그 관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해맑아요. 지금 뭐 기시다와 윤석열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이 합의는 섣부르다, 무모했다, 뭐 이런 요지. 보수는 한일 타협을 하는데 불리합니다. 구조적으로. 그 일본 전문가의 뭔 전문가요, 제가? 김민하 평론가 보시기에는 한 평생 일본을 생각해 온. 일바. 네. 뭐 일바일 수는 있는데 제가 친일. 일본 전문가. 네. 아니 그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일본의 반응. 일본의 반응은 이제 웃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내에 이러한 이제 정치 마니아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한테 좋은 일을 해줬어. 일본 구급파만 좋은 일을 해줬어. 뭐 이러잖아요. 이게 웃긴 거는 일본 구급파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갚을 돈이 없는데 니들이 뭔데 다신 갚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대위 변제라는 거 없다. 없다. 네, 빚이 없다 애초에. 채무 관계가 성립을 안 한다. 65년도에 끝났다 그러고. 네. 네가 왜 갚냐 그거를. 너는 아주 괘씸하고 방자하다. 이게 이제 일본 구급파 시각이고 그런 구급파의 시각이 있으니까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뭘 못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볼 때 제3자 변제라는 거는 대단히 지금 웃긴 모양새가 됐는데 이 제3자 변제라는 건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갚을 돈이 있는 거를 중간에 내가 얘한테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내가 얘한테 받겠다는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받으셔야 될 분들은 지금 생존 피해자 3인이 내용 증명 보냈잖아요. 우린 이거 동의 안 한다. 그리고 줘야 될 놈들은 빚이 있어야 될 놈들은 우리는 빚진 게 없는데 이러고 있고 중간에 대신 갚겠다고 하는 재단은 우리가 대신 갚는 개념이긴 한데 쟤들한테 굳이 돈은 받지 않을 거야. 그랬잖아요. 부담권 행사 안 하니까. 그럼 이 재단은 뭐냐 결국 이분들이 받아야 될 돈을 그냥 무슨 성격인지 모를 돈을 그냥 주고 그냥 이 채무 관계를 없애버리는 거 이외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 의문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민법에 보면은 제3자 변제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채무에 대해서 제3자가 갚아줄 수 있는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를 이분들 피해자로 보든 전범기업으로 보든 성립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성립을 안 하는 개념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정부는 재단 측은 이게 뭐 굉장히 그 어떤 법 전문가 아주 유수의 법 전문가들이 이게 다 된다고 그랬다. 이게 가능하다고 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유수의 전문가는 굉장히 소수인 것 같고 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지금 대응에 나선 것도 결국 이렇게 빨리 돈 모아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돈을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공탁 내고 공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뭐 앞으로 모르겠고 이걸로 법률상의 어떤 이 제3자 변제 과정은 끝난 겁니다. 이거를 할까봐 애초에 안 된다라는 설을 미리 그으려고 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이거 낸 거거든요 내용 증명.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이렇게 우기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배경에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할 때는 그분이 이제 군 출신이어 갖고 경제를 모르잖아요. 네? 경제를 모르지 않습니까? 알 리가 없죠. 군 출신인데. 네. 자긴 잘 안다고 생각하겠죠. 나도. 연희동 자택 재테크로 산 거야. 경제 잘 알아. 아니 실제로 과거에 그 이제 경제 관료들 회고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두환 씨가 내가 사단장하고 이럴 때 그거 다 회계에 맞췄다. 경제 자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경제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김재익 경제수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하얀 백지장 같은 이러한 이 캔버스에다가 밑그림을 그려놓는 바람에 다른 경제 관료들이 와가지고 전두환 씨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를 해도 이 밑그림에 어긋나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아이러니한 게 전두환 시대에는 물가가 그래도 뭐 잡혔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밑그림이 웬만하면 바뀌지 않아서 그 효과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경제 관료들의 후기가 있어요. 물론 전두환 시대 후반에 가면은 그게 무너지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백진대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 싱하이밍 중국 대사하고 술 먹고 이런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평소에. 근데 본인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싱하이밍이랑 검찰총장 하면서 술도 먹고 뭐 다 했는데 내가 뭐 내가 모르겠어. 평소에 김성환이한테 과외를 많이 받았거든.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밥을 2번 먹는다잖아요. 그중에 반찬을 2번 한다고. 밥을 2번 먹어요. 그중에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인상에 깊게 남았던 식당에 대해서 저 식당 맛있었어라고 한 거를 일본 지금 기억해가지고 그걸 말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식당이 이 작가야구나 그래가지고 1차로 이렇게 막 이거 먹고 2차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야 기시다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속보를 봤는데 그 식당 뭔지 아십니까? 마켓단의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인상에 깊게 남았던 식당에 대해서 저 식당 맛있었어라고 한 거를 일본 지금 기억해가지고 그걸 말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식당이 이 작가야구나 그래가지고 1차로 이렇게 막 이거 먹고 2차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야 기시다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속보를 봤는데 그 식당 뭔지 아십니까? 125년 전통의 오므라이스 집입니다. 오므라이스요? 네, 오므라이스를 지금 다리나 오므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므라이스 집,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깨알 지식은 분명히 있겠지 대통령이. 그러나 거기에 자주 갔다는 거예요, 오므라이스 집에? 그런가 봐요. 먹어봤는데 맛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음식 지식이지. 그게 1차예요? 2차입니다. 2차라고? 오므라이스가? 1차인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음식 지식이지 일본 지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외교에 통달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실제로는 하얀 백지장이고 거기에 밑그림 누가 그렸냐?
지금 말씀하신 김성한 씨도 있지만 네. 우리 김태호 씨가 있습니다. 오늘 물러나는 칼럼이 나온 네. 김태호 씨가 밑그림을 그리는 바람에 그리고 그 양반은 김태호 지금 뭡니까?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까? 그 양반은 거의 그냥 한일 관계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본이랑 똑같아지면 된다 그냥 이거거든요. 그 틀이.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무슨 판단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일 간에는 모든 거를 같이 하고 모든 걸 일치해가지고 가면 된다. 이 개념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걸로 밑그림을 그렸으니 변하지 않고 이걸로 자꾸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이 밑그림이 안 변해서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맥락에서 지금 제3자 배상안에 대한 변제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한 60%입니다. 우리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내가 이건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상황 어떻게 볼까? 예를 들면 야당의 반대 이런 건 뭐 시민사 지금 뭐 매주 시국회의가 열리고 있고 이런 어쨌든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저항, 이 군불이 떼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하겠다 이런 거고 야당도 이 문제를 계속 때리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에 대해 불리하니까.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데도 하겠다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그 바로 밑그림 때문입니까? 네. 다른 인풋이 들어와도 거부. 그런 개념인 거죠. 아마 한겨레가 이제 잘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한미일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주로 일본이 협력하고 싶은 바,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고 싶은 바는 군사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안보적인 거, 군사적인 거 협력해가지고 여기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잘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은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어떤 관계라든지 그리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때문에 잘 이 삼각동맹에 안 붙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밑그림은 윤석열 대통령의 밑그림은 그거를 해야 된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지율이 그 역사적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나는 이것을 해가지고 북한도 혼내주고 뭔가를 한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든 다 좋다 이거 좋다. 그게 국익이라고 치자 그러면 저는 국익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국익이라고 칩시다. 그러한 국익을 관철하는 방식이 이 역사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과거사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개인의 어떤 피해를 밟고서 그걸 디딤돌로 해서 국익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그게 옳은 방식이냐. 그게 옳은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전 정권이 이랬다고 쳐보자고요. 전 정권이 방치했다. 이렇게 개인의 어떠한 그런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하고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 하키를 하는데 남북 단일팀을 꾸렸는데 북한 선수는 잘 하지도 못해가지고 우리 여자 선수들이 실력이 훨씬 더 좋은데 이거를 무슨 북한에 잘 보이려고 북한과의 무슨 뭐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억지로 이 남한 선수들을 희생해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손가락질했어요. 그것보다 2만 배는 나쁜 일을 이렇게 있다. 하면서 10만 배는 나쁘죠. 100만 배. 네. 한겨레 가슴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말 안 하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한겨레 홈페이지 가면 그 진상조사 그거 있습니다. 보고서. 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 방식 자체가 옳지 이거는 않다. 옳지 않은 것이고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네, 아까 이거 들었었는데 뭐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 지지율 1%. 지지율 1%가 되더라도 이러면 진짜요? 진짜? 기대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진짜 국내 여론이나 이런 것도 진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까 김태우 씨 얘기도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잘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지소미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지소미아 자체는 반대해야 될 협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문제가 결국에 됐던 거는 그겁니다. 비밀리에 왜 추진하느냐. 예,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꼬이기 시작하다가 막판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독도에 간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게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하죠. 이거 태남먼 막루 위에 올라갔다가 결국에 사드 배치하고 핸들 확 꺾어가지고 외교에 스키드 마크를 남긴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정부 역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해놓고 또 독도에 가거나 만약에 하다 안 되면 독도에 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쌍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미리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결코 좋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지지율 낮으니까 반일 가는 거 아니냐. 혹은 요번에 강제동원 해법도 결국 다음 정부에서 파기되는 거 아니냐. 그건 왜냐. 한국의 현재 정부가 불안한 토대 위에 서 있고 국민들을 좀 의견을 많이 모으는 방향보다는 혼자 지르는 쪽으로 가니까 그럼 두 가지겠죠.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확 꺾어버려서 또 다른 불상사가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꺾기조차도 없는 좋아 그냥 가 벼랑으로 가 진짜 이렇게 되면
임기 말에는 외교 안보로 또 사달이 난다. 저는 박근혜 정권 망한 이유 중에 사실 탄핵 때 크게 부각은 안 됐지만 외교 안보에 문제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외교들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도 그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케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 한위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